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톡톡 철학사이다 테마토크 애청자 여러분. 톡톡 철학사이다 테마토크가 탄핵 정국 이후에 새로운 주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예,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예,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국가 만들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테마토크도 이 주제를 들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3부작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1부는요, 정치이고 2부는 사회, 3부는 헌법인데요. 이걸 당장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희들이 다루는 정치에서도요. 3개의 테마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 할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으로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도요. 한 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도 두 편으로 나눠져서요. 첫 번째 편이 정치라는 게 뭐냐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편은 새롭게 그럼 국가를 진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정말 저는 정치학을 오랫동안 했는데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이 원초적인 질문 자체가 정치란 무엇인가인데 제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빠뜨린 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나가다 보니까 소개를 안 했어요. 소개를 언제나 그렇듯이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예. 선생님 소개하셨죠? 저 아직 못했어요. 저 이름을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일하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새로운 국가 만들기 주제로 이야기한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하루 세 끼를 집에서 꼬박꼬박 해먹고 있는 함수부입니다. 삼시세끼? 삼시세끼 삼순입니다. 삼시세끼 하면 정말 시간이 밥하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삼시세끼 해보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정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정치란 무엇인가 같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그냥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치하면 떠오르는 말, 정치하면 나에게 있는 말, 그런 생각들. 선생님 어떠세요? 일단 정치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말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꾼? 그죠. 예. 그다음에 음모술수. 예. 너 정치적이야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완전 그 욕이죠. 그건 정말 넌 나쁜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야합.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요. 저는 아까 김만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말씀 중에 기만이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좀 정치를 하는 원래 목적이 있었을 텐데, 아니 이게 정치가들에 대한 이야기군요. 우리가 그런 이미지들 속에서 정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정치가들이 원래 정치를 하던 목적이 있을 텐데 사실은 정치 행위를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현실 정치를 하다 보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혹은 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집권하기 위해서든 어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다 허용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또 심심치 않게 목격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치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애감을 느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 이미지도 있어요. 저는 뭐냐면 정치 그러면 과도한 기대. 과도한 기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정치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 안에서는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 어떤 장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더 들어봤을 때는요. 사실 정수현 선생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정치가들을 헷갈리잖아요. 정치꾼들을. 그래서 정치꾼은 행위자고
정치는 영역인데 그 꾼들이 싫어서 영역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 꾼들이 영역을 흐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영역에 그 흐리는 꾼들을 몰아내러 더 많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때로는 그 꾼들이 너무 싫어서 영역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뭐 대표적인 정치 혐오 현상이 일어나는 뭐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저한테 정치는 뭐냐면요. 약간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느낌. 근데 거기 혹시 가로 열고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아닌 없죠. 그 항상 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 속에 담긴 건 전 사실 이게 배신의 정치, 정치의 배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정말 신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기존의 정치가 우리한테 주는 게 되게 실망스러운 느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또 오랫동안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거 아니면 또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또 인식하고 있으니까 늘 미워도 다시 한 번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랑 중에 짝사랑 말고 외사랑 있잖아요. 외사랑이 어떤 거냐면 예, 짝사랑은 상대방이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지를. 예? 그래서 이게 짝사랑은 모르는 건데 외사랑은 분명히 상대방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근데 끊임없이 외면 당할 때 그 느낌이 훨씬 더 비참하잖아요. 예? 짝사랑은 즐길 수 있지만 외사랑은 되게 좀 비참한 느낌이 들잖아요. 전 근데 정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 예.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늘 나한테 외면하고 등 돌리고.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해야 되면 좋아하는 사람의 등만 바라보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정세현 선생님은 실제 현실 정치에 있으면서 아까 느낌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도 그런 어떤 뭐 외사랑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예.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외사랑이라는 게 그 황미정 선생님 말씀처럼 기대가 아닐까 싶은데 기대하고 또 사랑하다가도 또 되게 외면받는 것들 때문에 또 정치를 멀리하게도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던 적이 우리 일상에서 많지 않고 이게 그 최근에 이제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런 국면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내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어떤 순간이지 일상의 순간에서는 이런 순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던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사실은 황미정 선생님께서 녹음하러 들어오기 전에 막 토로하셨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탄핵시켜놨더니 그 과일을 즐기는 자는 따로 있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막 대선에 나서는 사람들이 마치 거기에 사실은 탄핵하는 과정 속에서 큰 역할도 하지 않아 놓고 그 이후에 마치 그 과실을 다 즐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러려고 이렇게 이 일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지금 저는 선거 과정이 되게 불만족스럽거든요. 지금 선거 과정 보면 그냥 진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으로 그냥 나눠진 거잖아요. 뭐 정책도 없고 뭐도 없고 차별점도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계속 이런 느낌, 계속 좀 정치의 배신? 그런 느낌이 사실 전 좀 듭니다. 사실 제가 이거 정치 혐오 조장하면 안 되는데 약간 저한테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얘기로 뭐 짧게 얘기 드리면 저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선자리에서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권력이 무언가 이 사회를 많이 바꾸기도 하지만 그 부조리가 있는 현장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들이 또 그만큼 우리 사회를 또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아닌가 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쉽기도 하죠. 이 대선 국면과 관련해서는. 네. 뭐 이왕 정치 권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정치에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정치의 본질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뭐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 그러니까 정치하면 언급 떠오르는 거 말고 내가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권력의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면.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에 왜 불임정당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당의 목적이 뭐야? 정권의 획득, 즉 권력의 획득 아니야. 그게 안 되면 이게 정치의 가장 이 목표를 상실한 거지.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말은 곧 힘, 권력, 그리고 행사,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권력투쟁. 예. 뭐 사실 이런 입장이 칼 슈미트 같은 사람들이 그러죠. 결국은 정치의 가장 큰 본질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그 속에서
권력을 잡아내는 것이 그 정치적인 것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저는 사실은 칼 슈미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정치에 있어서 사실 정치학을 하는 사람이 칼 슈미트를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치에 되게 그런 권력 투쟁적인 측면이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그 눈앞에 있기 때문에 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정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정치가 뭐 권력 투쟁이다. 이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비슷한 생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이러지 않, 그러니까 적과 동지를 구분한다는 게 적이기 때문에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치라는 게 현실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제도에 따라서 이 갈등의 어떤 투쟁의 수단들이 뭐 선거라든지 아니면 뭐 정당이랄지 이런 것처럼 제도화된 어떤 민주적인 제도화된 기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우리가 총 들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적과 동지를 구분해서 막 총칼 들고 싸우는 건 전쟁이 아니라면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합법적인 수단 혹은 제도적인 수단을 가지고 서로 투쟁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거나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그 뜻에 따라서 또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저는 뭐 일견 맞지 않나. 너무 이렇게 어화둥둥 좋은 세상 뭐 이런 식의 정치는 좀 대동세상 이런 건 좀 모르겠네요. 아니 사실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 이야기가 다 나와요. 사실 지금 정세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입장이 샹탈 무페라는 사람이 하는 입장이에요. 아, 그런가요? 약간 슈미트라는 사람, 슈미트의 적과 동지의 구분에는 적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샹탈 무페는 적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투쟁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슈미트가 말하는 방식의 그 정치적인 것을 갖다가 되게 안타고니즘이라 그래서 적대주의로 표현하거든요. 적대적 관계에서. 그런데 이 무페가 말하는 건 반드시 제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걸 갖다가 에고니즘이라 그래서 논쟁적 민주주의, 뭐 경쟁적 민주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개념에 딱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보장되고 일상화되고 보장된 그쵸. 민주주의라는 그 그런 경쟁이 일상화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는 법이 있잖아요. 예. 법안이 통과될 때 보면 어떤 뭐 법안은 뭐 과반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3분의 2 뭐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건 그냥 그게 현실에서 이렇게 딱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 어떤 정책이나 의견이라고 말했을 때 딱 정말 그러한 어떤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은 서로 조정하고 합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그러한 결정이 적과 동지는 이기고 지는 거잖아요. 난 졌으니 다 이뤘어. 근데 국가 정책이란 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공존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최대한의 선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한 정의들은 예를 들어 뭐냐면 국가 안에서 어떤 의견이든 뭐를 둘러싼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이겨가는 거죠. 예. 어떤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 분열과 배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 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야 간에 이제 뭐 대립하는 어떤 정책들이나 법안들이 있는데 이거를 주로는 제가 봤을 때 합의한다기보다는 서로 이걸 주고받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뭐 약간 덜어내고 빼고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언론에서 막 그걸 누덕이라고 표현하죠. 아니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막힌 정국을 정치가 제 역할을 했다. 맞아. 정치가 오랜만에 제 역할과 기능을 하여 상생의 국회 협력의 국회를 만든 좋은 사례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평가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정치학에서 제일 논쟁적인 게 이 정치적인 걸 뭐로 정의할 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봤는데 나머지 하나 자유주의자들이 정의하는 게 결국은 다른 입장끼리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것, 최소한의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정치 보면 이게 하나만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싸우기도 하고 합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정치학을 오래 공부해 왔지만 전 스스로 되게 헷갈려요. 가끔씩은 내가 합의주의자인가? 저는 정말 합의주의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없는 게 타협 문화다. 그래서 이게 합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안희정의 대연정론 이런 거 보면 속이 뒤집히거든요.
연정을 할 사람이랑 해야지. 할 대상과 자격 있는 사람과 연정을 해야지. 왜? 그리고 제가 막 그 페이스북에다가 엄청나게 그 안희정이 그런 이야기 할 때만 통섭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막 극심하게 좀 글을 썼나 봐요. 주변에서 막 메시지가 와요. 야, 너무 그렇게 반응하지 마라. 네, 너무 막 그런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하게도 반응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도 이제 그런 메시지가 오는 걸 보면 제가 거기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늘 합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희정 씨가 대연정을 이야기했을 때는 저는 도대체 자격 있는 사람과 대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도 이걸 합의라고 부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었어요. 뭐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뭐 이런.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다라는 게 그 자격의 기준이 각자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과 악으로 봐서 쟤는 너무 악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국민의 반이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딱 사람들이 뭐 53대 47이건 서로 생각이 이렇게 딱 해서 저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나랑 너무 생각이 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뭔가의 공통점을 찾지 않으면 그럼 그건 완전히 국가가 서로 이별을 하지 않고서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과연 그래야 할까? 사실 그런 부분은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 대선이죠. 박근혜가 당선됐던 그 대선 당시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문과 TV를 끊었잖아요. 그리고 이민 가고 싶다, 나 진짜. 도대체. 한국이 싫어서. 한국이 싫어서. 도대체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다라고 했던 마음은 그 행위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찍을 수 있고 어떻게 당선될 수 있고 내가 그런 사람 나와 이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고 어떻게 대화와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가 되게 막막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 묻고 싶은 네. 게 이게 저도 이건 평소 때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입장과도 되게 다른데 이거 제 안에 있는 숨겨진 욕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럼 나를 싫다고 나를 밉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특히나 경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타협이 가능한가요? 이게 그 연정 같은 게 가능한가요? 저는 좀 묻고 싶었던 게 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90석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작은 300석 중에 90석이에요.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고 할 때 다 실드를 쳤던 세력이고 거기서 이익을 얻어갔던 세력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그 일을 하는 데서 가장 했던 부역자와 우리가 연정 같은 걸 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게 안 떠올라요. 근데 거기서는 저도 자유한국당하고 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예를 들어 우리는 너무 뭐랄까 뭉뚱그려서 본달까? 실제로는 뭐냐면 보수도 분화하고 그 안에서 너무 어렵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요구하는 것과 내 이성이 판단하는 게 되게 많이 헷갈리는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평소에는 합의주의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총칼을 들고 그잖아. 같이 제거하려고 그러면 왜 우리가 한 공동체인가? 그래도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얘기를 해봐야지. 그런데 매우 구체적인 어떤 순간에 대연정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팍 상하고 진짜 그래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라고 했을 때 그럼 평소에 나와 지금의 나는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일관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이 마음의 근거가 있는가? 혹은 나는 생각과 가슴이 너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인가? 뭐 이런 사실 고민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앞에 이제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뭐 이제 그 권력 투쟁이나 쟁투적인 걸로 보는 측면, 뭐 경쟁적으로 보는 측면, 뭐 합의적인 측면은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대연정과 뭐 화합과 통합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근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나 이런 이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시민들과 사람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마키아벨리처럼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그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어떤 그것을 마지막에서는
현실적으로 요 정도 타협을 한다거나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얻어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덜렁덜렁 정치하다 너무 공감돼. 덜렁덜렁 정치하다가 대충 하다가 그냥 그냥 막히면 타협하고 이럴 거면은 나는 전 사실은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뭐 대충 돌아다니다가 그냥 대충 돌아다니시진 않겠죠. 열심히 하시겠지만 국민들 시민들 눈에 봤을 때는 그냥 뭐 별거 하는 거 없이 하다가 좀 막히는 것 같았으면 저희 타협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을 때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연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어떤 정책들을 하다 보면 뭐 자유한국당과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뭔가 주고받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대선 국면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인가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연정이라는 거는 권력을 나누는 거, 권력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권력을 공유한다는 뜻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히 저는 이제 안희정 지사가 정치학도 공부하셨겠지만 되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게 좀 안 맞는 사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깨달았어요. 사실 뭐냐면 어떤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타협할 거야 말 거야를 하나로 놓고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타협이야 아니야. 그런 순간 도덕적으로는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쟤랑 어떻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건데 사실 우리가 비타협의 부분과 이 타협의 부분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도 정치적인 거고 집단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행위가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이 각자 그리고 그런 집단에서 치열하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정치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저는 이제 최근에 뭐 코비는 좀 그렇습니다만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자기가 원칙을 지키며 왔다는 것들이 있고 그게 어느 국면과 상황 속에서는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하나의 커다란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 입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언론은 무조건 극단주의자야 뭐 아니면 패권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세력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뭐 극단주의적인 세력으로 너무 몰아붙이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너무 그냥 계속 타협을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결국은 사회가 원하는데 순응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정당, 특히 우리가 지금 정당 정치를 보는 거잖아요. 네. 정당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이 정당 정치가 40단이에요. 정당이 원래. 이익 집단?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본질 자체가 공적 집단이 아니라 사적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계급이나 이익이나 이념에 따라 뭉쳐서 그 사람들이 공적이 되는 경우는 공적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경쟁의 장에 제도의 장에 들어가서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것들 그 집단들을 공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집단 자체가 원래 사적으로 자기 계급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가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러 나선 거기 때문에 원래 어느 정도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는 부분, 자기 입장을 지키는 부분, 자기가 옹호하는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서 있는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정당에 대해서 무언가 타협해야 되고 뭔가 계속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고 아니면 뭐 국민이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과정도 되게 보면서 불만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좀 신속하게 막 그렇게 타협을 시켜줬다. 그럼 우리 또 그거 졸속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래서 또 그렇게 질질 끌고 있다. 그러면 이건 또 뭐라고 그러죠? 이건 너무 질질 끌어서 민주주의가 아무 우리한테 효용감을 못 주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건 정치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타협이라는 이 과정을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자꾸 제가 질문이 생기는데 이것이 타협과 비타협.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 들었던 포인트,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타협과 비타협이라고 했을 때 타협과 비타협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제나 의제로 하는 건가요? 의제에 따라서 타협하고 의제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4대강이 있다. 네. 4대강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건 되게 비타협적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불가하게 이 국토를 이딴 식으로 해놓으면 그거를 그래 2대강만 할까 이런 식으로 타협해준다든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놀라운 발상인데 2대강. 아니면
그죠? 이게 예. 이명박이 그랬잖아요. 4대강이 그게 아니고 대운하가 아니라 무슨 뭐 홍수 예방? 예. 4대강 살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밀어붙인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내가 도저히 그걸 용납이 안 되는 되게 비타협적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몫을 나누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원이 있어요. 100억 있어. 그럼 이 100억을 가지고 복지 예산에 써야 돼. 그럼 이 100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해와 요구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는 인구가 제일 많은 노령층한테 가야 돼. 누구는 뭐냐면 지금 자라나는 애들한테 조금 더 가야지. 혹은 뭐 이런 식의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타협이 가능할 수 있는데 난 이대강은 타협을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닐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협과 비타협 이 부분 뭐 과제 어떤 대상하고 그러니까 특정한 저는 아까 특정한 정당과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황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특정한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타협할 수 있는 과제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 예, 있어요. 그런 측면에 예. 선생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너무 대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저 대상과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것도 지지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당이 이걸 하기 위해서 참 노력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라거나 이 정도 정말 노력해서 100은 못 얻었지만 50은 얻어냈구나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이제 지지자들이나 이렇게 하는 타협이 아니라 그냥 이게 이제 0에서 100까지는 50 이걸 타협한 거는 너무 기계적인 타협이잖아요. 그렇죠. 법안 주고받기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이 정도 한 것도 성과다. 지지자들이 만족하고 동의할 만한 그런 타협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면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타협이 너무 일상화됐다는 거죠. 이게 여의도나 뭐 어떤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그 타협의 예를 들어 자격? 타협 대상자의 자격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아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친일 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 있지만 그 공동체를 해친 집단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법이 뭐 제거가 됐든 아니면 평가 후 용서든 뭔가 이렇게 일단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저 사람이 공동체를 자꾸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타협의 대상이야. 왜? 자격이 국민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되게 그래서 되게 마음으로부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타협의 대상으로. 근데 정치 지도력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정치 집단 내에 우리의식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세력을 배제시킴으로써 우리의식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집단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의식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통진당 해산 사건이 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입장에서 봤을 때 통진당 이것들은 용서해 줄 수가 없어. 정당이 있는 것 자체를 내 눈 뜨고 못 보겠어. 타협이 불가능한 세력이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요, 되게 실망스러운 게 그 통진당 그 해산 판결문 쓰신 분이 이정미 재판관이에요. 아 진짜? 예. 주심 재판관이.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정치 아니 뭐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정치 심판을 하는 곳이니까 정치 세계는 이렇게 항상 이면적인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는 뭐 생각을 항상 느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그 통진당 해산 사건을 보면 그러면 이거 한국당 이거 해산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논리대로라면 해산 심판 할 수 있어. 이런 반헌법적인 국가 국정 논단 세력 같으니라고 그런 마음이 막 솟아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 또 이렇게
양식이 있고 예. 이성을 사용하는 저희로서는 근데 또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사실. 사실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세력들은 정치장 밖으로 내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 뭐 우리가 통진당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통진당 사태가 터졌을 때 그걸 찬성했던 사람, 뭐 지지했던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반대했거든요. 그렇게 정당 해산을 하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결사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정말 침해당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그냥 차라리 유권자들한테 맡겨서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이 덜 선택할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적 장 밖으로 나갈 일을 왜 그렇게까지 해결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결국은 그렇게 그 자격이 있나라고 물었을 때 그 자격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을 바깥 정치적 장에서 완전히 온전히 배제시켜야 된다. 뭐 그런 논리는 뭐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치 있지만 그 사람과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공유할 대상인가라고 봤을 그건 때는 다르죠. 예, 그건 좀 다른 문제니까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연정이 저는 네.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타협 비타협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결국 정치의 본질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말했던 정치의 본질 세 개가 결국 말해주고 있는 거는 정치가 포용의 논리냐 배제의 논리냐라는 것과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포용과 배제의 논리가 같이 결국은 쓰이는 게 정치인데 지금 현재 정치를 보면 배제의 논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배제의 논리가 우리한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쉬우니까. 쉬우니까. 예. 포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하나를 묶으려면은 뭔가 매우 강력한 기세가 있거나 축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뭐 한 방 빵 들어가면 모두가 와! 뭐 이렇게 이런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되게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배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탁 쏘기만 하면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싸게 효율적으로 나의 어떤 그죠? 의도를 관철시키는 일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쉽게 배제가 이게 뭐 적용되고 있다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빨갱이, 예. 종북좌파, 예. 아니면 뭐 패권 문재인을 칭하는 뭐 패권주의 예.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이름표 딱지를 붙여가지고 저 세력은 뭐 말하자면 우리가 배제해야 될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될 세력으로 이렇게 칭하는 그런 것들을 예.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일반적인 그거잖아요. 사실 저는 최근도 아니죠. 이게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진짜 붙이는 세력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친노, 친문, 친박 막 그렇게 나오고 심지어 친박은 친박 연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거도 나오고 전 그게 정말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랑 친하다는 게 그죠. 그런데 누구랑 친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안 친한 사람은 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배제시키는 논리로 이렇게 쭉 가버렸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되게 정치에서의 나의 권력을 효율적으로 찾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그럼 이게 효율성이 더 중요시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 자체는 정치는 효율성만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의 정당성 위기 같은 거 만들어내지 않나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정치에서 정당성과 효율성이라는 말 자체를 예. 조금 생각해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정치에서 효율성이라는 게 선생님 말씀에 따르자면 가장 빠르게 나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 예, 그렇죠. 이 효율성인 거죠. 그렇죠. 누구랑 친하다 그러면 제일 빠른 거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러면 정당성은 어느 정도 절차와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인 원칙과 이런 것에 부합하게 행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지금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면 예를 들어서 가장 민의라고 하는 거, 주권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도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주권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형식을 우리가 지금 친문, 친노, 뭐 친박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그 유권자나 표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자기가 이제 정말 명확하게 이게 그렇게 적과 동지를 가르고 행위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런 효율성이 너무 깊어지면 정치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대표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뭐 노인 세대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노인 세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 때가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좋았다라는 건 사실은 그 시대가 훨씬 효율적이었다라는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럼 이게 효율성이 정당성이 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예. 그 박정희 전두환 때
정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는데 예, 예. 정치의 효율성과 정치의 정치가 있었죠. 예. 정치가 있었던 왜냐면 공포 정치? 어쨌든 권력 투쟁에서 네. 승리한 자가 예. 자신이 승리해서 내가 원하고자 했던 것을 있잖아요. 반대파의 견제가 없이 그래서 수행했던 거예요. 삼천 교육대에다 다 몰아놓고 예를 들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할 엄두도 못 냈잖아요. 그러면서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정의사회 구현은 전두환 때. 전두환 예, 때죠. 예, 예. 삼천 교육대도 삼천 마찬가지잖아요. 맞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뭔가 그 정치적 효율, 그 어른들의 머리 그 이미지 속에서의 그때가 좋았어라고 했던 거는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게 확확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길이 막 닦이고 막 이렇게 동네 껄렁껄렁하다고 자기가 여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그치. 것들이 그렇죠. 요즘은 뭐 주치라고 그러나? 술 먹고 이렇게 그렇죠. 행패 부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게 국가가 이걸 하자 그랬어.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야. 어쨌든 그 방에 내가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아싸라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싸라. 아닐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게 일부의 그게 정치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세대들이 박정희나 전두환을 그리워하는 건 뭐 정치 위기가 아니네요. 아니죠. 아니 근데 저는 네.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정치와 민주주의가 동의어예요, 저한테는. 저도 사실은 동의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예. 이게 근데 어.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군사 독재 뭐 박정희 독재가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꼬르 거의 90% 이상 민주주의여서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주의 안에서 효율을 추구한다는 그쵸.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반대하긴 하지만 뭐 친박이든 친노든 친문이든 이런 딱지를 붙여서 공격한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종북 좌팔이다, 뭐 좌빨이다, 빨갱이다, 혹은 뭐 전라디언이다, 홍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한 기본적인 룰 원칙을 벗어난 혐오와 공격은 안 되지만, 뭐 일정 정도의 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수사로서의 뭐 그러면 또 이상하게 제가 배제의 논리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정치는 배제와 포용의 논리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는 효율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정치적 수사로서 내 메시지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뭐 어느 정도는 동의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적 원칙과 룰을 위반하는 인권 뭐 차별과 혐오의 어떤 수사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근데 제가 이제 전에 그 책사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읽은 책에 따르면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이렇게 와닿았는데 정치라는 게 결국은 효율적인 것도 원하고 뭐냐면 정당한 것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독재에서는 뭐냐면 효율성은 기가 막힌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정당성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모든 걸 다 토론과 합의와 그래서 이제 다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면 정당성은 해결이 되는데 이 효율성의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이 두 가지 정당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그나마 공존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고 타협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면 정당성만 있는 거야라든가 이거는 효율성만이 중요한 거야 국가라는 건 원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리더십인 동시에 팔로우십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원하죠. 신속하면서 좋은 결정. 그렇죠. 사실은. 빠르고 좋은 결정을 하기를 원하죠. 의사결정이. 뭐 먹을지 결정할 때도 빨리 메뉴를 빨리 고르지만 아주 탁월한 메뉴를 선정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사실 정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피드백이 빠르면서도 그 결정도 좋은 결정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신속하다는 것이 꼭 좋은 결정과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결정에 대해서 또 반대하거나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게 너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래서 안 돼. 뭐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정도면 문제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결정에 대해서 다 좀 이해하고 숙지하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데 또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또 짜증나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근데 참 이게 정당성과 그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서로 따로 노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뭐 이제 그 효율적인 결정을 할 때 지도자가 소수인 거, 뭐 그 집단의 소수들이 결정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카스 선스타인이라는 되게 유명한 법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효율적인 것이 빠르고 신속해서 결국은 정당한 결과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당성을 유지했을 때 효율적인 게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국가의 능력이 총동원된 데가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섰을 때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가 붙어서 민주주의 국가가 졌을 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네. 예.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서.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면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가자면 민주주의 국가가 져야 되는데 그치. 사공이 많아서. 그렇죠. 사공이 많아서 져야 되는데 이 사공이 많은 체제가 늘 이겨왔다. 그 거의 80~90% 이겨왔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뭘 증명하느냐? 사실 역사는 거꾸로 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견과 반대된 거꾸로 된 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민주주의에서의 어떤 정당성을 지켜주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장 큰 효용을 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존 스튜어트 밀이 되게 유명한 자유주의자고 공리주의자잖아요.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자유를 보존시켜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공리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유를 보존시켜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가 사실은 그대로 선스타인이 말한 데 넘어가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역사의 현실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저희들 지금까지 정치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뭐 정리를 해보자면 정치가 기본적으로 배제와 포용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정치에서의 타협과 비타협, 누가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상과 타협할 수 있고 어떤 대상과는 타협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답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현실과 좀 건쳐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오늘 각자 이 일부를 마치면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좀 더 하지 못했다거나 뭐 좀 하고 싶은데 못했던 코멘트가 있으면 하나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녹음을 하면서 저도 생각이 조금 더 정리가 되고 해서 좋은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정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도 좀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너무 높은데 정치의 과정, 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그 높은 기대만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또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뭐 잘 안 된다라거나 이제 좀 우리가 이제 푸시는 푸시대로 하면서 그 아웃풋 결과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는 기다리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인내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저는 이게 아까 정당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회나 현실 정치인들이 막 정말 국가적 어젠다를 형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밤낮 없이 논의하고 이러면서 정당성을 마련해가는 과정 속에서 속도가 좀 더디면 괜찮은데 이거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얘네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뭐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만 가고 이러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이 다 결여돼 있죠. 그런 데 대한 답답함들이 사실 또 생기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고 민의를 대표하지 않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민의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정당성도 좀 확보되기 힘들고 효율성도 확보되기 힘든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지만 어쨌든 정치의 본질은 또 때로는 인내하면서 또 때로는 기다리면서도 또 적당히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치라 그러면 예전에는 남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는 꾼들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사여탈이나 어쨌든 국가적인 것은 나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게 인류 대부분의 삶을 지배해온 정치가 아니었을까? 근데 사실 요즘 우리가 이제 선거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게 마치 손에 닿을 것 같아서 미치겠는 것 같아요. 감질나서. 옛날에는 아예 내 게 아니니까. 아유, 지네들이 뭘 하든지 알아서 하겠죠. 뭐, 나라님이 없는 게. 이 5년 언제 가나? 없는 듯이 보이는 게 제일 좋은 나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가장 그 덕성이 있는 정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나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보기도 했고, 이게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닿을 듯, 이게 뭐 약간 미끄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손끝에 감각이 예민해졌지만, 이게 정말 딱 그런 거죠. 근데 이 순간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시민의회 같은 데 가서 막 내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선거 감시 운동에 직접 참여해서 내가 투표함을 눈을 뜨고 지켜볼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서서는 막 툴툴대면서, 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네, 근데. 막 이게 사실은 다 우리 현실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피곤하다, 이거.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일상을 살면서 일하는 만큼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어요. 근데 이 정치도 그만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이게 세상이 바뀌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정말 왔다 갔다 내가 에너지가 넘칠 때는 또 막 이렇게 하게 됐다가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 막 승질이 나고 뭐야 이게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메이징 디모크라시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소개받은 그 책의 부제가 만화책이에요. 민주주의 끝나지 않는 매일매일의 투쟁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투쟁을 너무 무겁지 않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너무 무겁고 한없이 너무 크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할 거면 좀 가볍게 매일매일 할 거면 조금은 더 유쾌하게 그렇지만 그냥 진지하게 하면 되니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 되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뭘 하려면 뭐에 미쳐라. 그래야 성공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건 사실 제 후배한테 들은 말이에요. 정치는 다 미친놈이 망친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둘 때는 정말 관심을 안 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거기에 미쳐서 정말 이게 우리가 그 오브세스 된다 그러죠. 거기에 완전 미쳐가지고 막 너무 막 열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광적인 정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들과 거리도 잘 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조언을 따라서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시작됐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 민감하게 그 대연정에 대해서 몇 번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물러나 있어요. 아예 거기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배신감을 좀 덜 느끼는 그런 방법이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누구를 찍을까 결정도 다 있고 뭐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그 과정 안을 들여다보는 게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저는 하나의 의무가 뭐냐면 사실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다음 선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쨌든 제가 김만고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정치는 사랑이 아니라 우애다, 우정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녹음이 이제 녹음돼서 나갈 때쯤이면 한창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라서 혹시 그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또 너무 이렇게 정치를 사랑하고 후보자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짧게 그래도 좀 해주신다면. 예. 사실 이게 제가 늘 수업 시간이나 학생들한테도 말하거든요. 이 사랑의 본질은 눈이 가려짐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눈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이 멀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거리가 딱 생기는 순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누구를 너무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지지하는 대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치를 망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친구들을 대할 때는 사실 어떤 지점이 있냐면 친구들을 가장 잘 대해주는 게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정치를 우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우정이어야 되느냐가 되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일요일 아침에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야구 한 게임하고 흩어지는 정도. 이 정도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느 정도 대상과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 자기가 지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를 지지할 때 그 거리가 사라지고 너무 그걸 추종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지지하는 대상이 하고 있는 나쁜 모든 일이 좋게만 보이거든요. 사랑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조금 그 시선 바깥으로 나와야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정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전국도 뭐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사람과 누구누구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갈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 갈려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틀 바깥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이제 마쳐야 될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1부는 저희들이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했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알았으면 저희들이 딴 걸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했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탄핵 이후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 있어서 필요한 정치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으로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너무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